겨울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다. 식탁 위에는 식지 않은 국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박영호는 조심스레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향했다. 발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아버님, 그거 그냥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며느리 이선주의 목소리는 예의는 있었지만 온기는 없었다. 영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 떨림은 오래된 습관처럼 익숙했다. 누군가에게 미안할 필요도 없는 순간이지만 그는 늘 조심스러웠다. 오늘은 김치찌개가 좀 짜네요. 아들 진수가 무심히 말했다. 그래, 다음엔 덜 넣을게요. 며느리의 말끝은 짧고 단단했다. 그 사이에서 영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내 입맛엔 딱 좋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싱겁게 먹어서 그래. 그의 말에 아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졌다. 아버님, 소윤이 학교 데려다 주실 때 꼭 시간 맞춰주세요. 지난번엔 늦어서 아이가 지각했어요. 미안하네. 버스가 좀 늦어서 다음엔 택시라도 타세요.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창피했다잖아요. 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날 아침 손녀 소윤이 문 앞에서 할아버지 같이 가요 하던 웃음을 떠올렸다. 식사가 끝나고 가족은 제각기 방으로 흩어졌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남았다. 화면 속 웃음소리와 달리 집안은 조용했다. 영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자신은 활짝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방엔 오래된 서랍장과 낡은 안경, 그리고 아내의 사진이 있었다. 영자야, 나도 이제 지쳤어. 그는 사진 속 아내를 향해 낮게 속삭였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그녀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기 전 오래된 편지 봉투를 꺼내 들었다. 사람이 늙으면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건가? 그의 글씨는 떨리고 삐뚤어졌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내일은 소윤이 좋아하는 사과를 사와야지. 그는 조용히 웃으며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한숨이 흘렀다. 당신 아버님, 나한테 왜 저러는 걸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 저녁은 길고 그 집의 온도는 더 차가웠다. 주말 아침 박영호는 일찍 눈을 떴다. 거실에는 아직 인기척이 없었다.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부엌으로 향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사과를 깎았다. 손녀 소윤이 좋아하는 달콤한 사과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잠시 후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또 사과 깎으셨어요? 응, 우리 소윤이가 좋아하잖아. 근데 엄마가 아침 전에 과자나 과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럼 몰래 먹자. 둘만의 비밀로 하자꾸나. 소윤은 깔깔 웃으며 사과 조각을 입에 넣었다. 그 웃음에 영호의 주름진 눈가도 함께 접혔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오늘 발표해요. 가족에 대해서요. 그래, 뭐라고 말할 거니? 우리 가족은 착하고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요. 그 말에 영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뭐라 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엄마도 마음은 착해요. 다만 요즘 좀 피곤하대요. 아이의 순수한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켠을 찔렀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지. 그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나왔다. 아버님, 또 사과요?
아침부터 설탕 덩어리를 먹이면 어떡해요. 소유는 움찔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괜찮네. 한 조각만 먹었어. 그래도 약속했잖아요. 아이 건강 생각해서 자제해달라고. 그래, 미안하네.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는 다시 차가워졌다. 소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랑 조금만 놀면 안 돼요? 안 돼. 오늘 영어 숙제 많잖아.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영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할아버지, 나중에 또 비밀 사과 먹어요. 그 말에 영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방 안에는 햇빛 한 줄기가 비쳤다. 그는 서랍 속 편지 봉투를 다시 꺼냈다. 소윤이의 웃음을 지켜야 한다. 흐릿한 글씨로 그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늦은 오후 거실 한켠에 놓인 달력에는 병원 예약이라는 글씨가 작게 적혀 있었다. 박영호는 외투를 챙겨 들고 조용히 신발을 신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이선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디 가세요, 아버님? 병원 좀 다녀오려고. 정기검진일세. 아, 오늘이요? 다음에 진수 씨랑 같이 가시지 혼자 다니시지 말라니까요. 괜찮네. 오래된 일이지 뭐.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마음속엔 같이 간다는 말이 낯설었다. 늘 혼자였다. 병원 대기실의 하얀 벽, 묵묵한 시선들, 그리고 보호자는요? 라는 간호사의 질문까지. 그럴 때마다 그는 늘 미소로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혼자 왔어요.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쌓여 있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상자를 안으로 옮겼다. 무겁지 않았지만 손끝이 저릿했다. 아버님, 그거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네. 이 정도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자 모서리가 그의 손등을 스쳤다.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대화는 단조로웠다. 진수 씨, 이번 달 카드값 좀 줄였어요? 응, 이번엔 괜찮아. 아버님,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응, 그럭저럭이지. 그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어떤 말도 이어지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자 소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 할아버지도 오실래요? 발표 날이에요. 그래, 꼭 가야지. 그는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윤아, 학교 발표는 엄마 아빠가 가는 거야. 할아버지는 힘드시잖아. 싫어요. 할아버지도 오면 안 돼요? 소윤아. 짧은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그날 밤 영호는 잠이 오지 않았다. 손녀의 웃음이 귀에 맴돌았다.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이 서로를 멀리하게 되는 걸까? 그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달빛이 희미하게 눈 위에 내려앉았다. 서랍을 열자 그 안엔 약 봉투와 편지 한 장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 소윤이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정리해야겠지. 글씨는 느렸고 손은 떨렸다. 그러나 문장 하나하나는 그의 평생이 담긴 고백처럼 무거웠다. 저녁 식탁 위에는 김이 거의 식은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아들은 늦는다는 연락도 없이 여전히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님, 진수 씨가 오늘 야근이라네요. 그냥 드세요. 그래, 같이 먹으면 더 좋을 텐데. 요즘 회사 일이 많대요. 다들 바쁘잖아요. 짧은 대화 끝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거실을 울렸다. 영호는 밥 한 숟가락을 뜯어 말고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저녁 8시. 집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는 손녀가 없는 식탁이 이렇게 쓸쓸한 줄 처음 알았다. 며느리는 무심하게 물었다. 아버님, 내일부터는 제가 도시락 준비할 테니 굳이 요리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편하지 않나 싶어서. 괜찮아요. 오히려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 말에 영호의 손이 멈췄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남은 밥을 조용히 삼켰다. 식사가 끝나자 그는 빈 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다. 그냥 두세요. 제가 치운다니까요.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아버님, 저도 제 방식이 있으니까요. 며느리의 말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영호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손끝이 얼얼했다. 무언가 결심하듯 손을 꽉 쥐었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 그리고 새로 쓴 편지 한 장이 있었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며 나는 잠시 쉬러 간다. 글씨가 엉성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그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영자야, 나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다. 방 안에는 작은 시계 초침 소리만이 흘렀다. 그날 밤 그는 외투와 모자를 꺼내두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다. 서랍 속 약봉투를 꺼내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은 조금이라도 더 편해질까? 그 생각에 가슴이 서늘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다. 그는 조용히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자 손녀의 웃음소리와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마지막 시선이 머무른 곳은 서랍 속 봉투였다. 그리고 그 밤 방 안의 공기는 유난히 고요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이선주는 부엌에서 급히 물을 끓이고 있었다. 진수 씨, 아버님 안 보이세요? 응? 방에 계시지 않나? 아들은 신문을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곧 방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만이 그를 맞이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는 가지런했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장과 안경, 그리고 오래된 시계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뭐지?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다. 봉투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진수, 선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며느리를 불렀다. 여보, 아버님이 편지를 남기고 나가셨어. 이선주는 순간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몰라.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봉투를 열려다 손이 멈췄다. 잠시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읽어요. 편지 속에는 짧고 단단한 글씨가 있었다. 진수야, 내 어머니가 떠난 뒤로 나는 늘 혼자였다. 그러나 너희 곁에 있으면서도 외로웠단다. 선주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나 같은 늙은이가 짐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소윤이를 잘 부탁한다. 그 아이의 웃음이 내 마지막 기쁨이었다. 나는 이제 내 어머니 곁으로 간다.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진수의 손끝이 떨렸다. 이선주는 입을 막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진수는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다. 신발장이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낡은 구두 한 켤레만 사라져 있었다. 어디로 가셨을까? 그는 급히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다 손을 멈췄다. 혹시 혼자 있고 싶으신 건 아닐까? 그러나 곧 불안이 엄습했다. 그때 소윤이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이선주는 아이를 안으며 눈을 감았다. 잠깐 나가셨단다. 금방 오실 거야.
그러나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온 집안은 불안한 정적에 잠겼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문소리에 온 가족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밤 식탁 위엔 편지 봉투만 남았다. 그리고 창밖엔 하얀 눈이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강가의 바람은 매서웠다. 눈발이 흩날리며 하얀 세상을 덮고 있었다. 박영우는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또렷하게 남았다가 금세 흩어졌다. 그는 오래된 외투깃을 세우며 손에 든 종이봉투를 꼭 쥐었다. 안에는 손녀의 사진 한 장과 집에서 미처 건네지 못한 사과 한 개가 있었다. 이거면 되겠지. 그의 입술이 작게 떨렸다. 그는 강둑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송이 몇 개가 그의 눈썹에 닿았다. 영자야, 나 이제 가도 되지? 그는 바람 속으로 말을 던졌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따뜻한 느낌이 스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겨울 하늘을 가르며 울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주머니 속에서 손녀가 그려준 그림이 바람에 흩날렸다. 할아버지랑 사과 먹기. 붉은 색연필로 그려진 웃는 얼굴이 눈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윤아, 내 웃음 덕분에 참 따뜻했다. 그의 발자국은 강가 끝으로 이어졌다. 눈발이 점점 거세지며 모든 흔적을 덮었다. 그의 외투 끝자락이 마지막으로 바람에 흔들리고 이내 멈췄다. 잠시 후 눈보라 속에서 종이봉투가 날아가 강물로 떨어졌다. 안에 있던 사과가 둥글게 굴러가며 물 위를 떠다녔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 속에서 작은 햇살 한 줄기가 내려왔다. 그날 오후 한 행인이 강가를 지나다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어붙은 나뭇가지에 걸린 그림 한 장. 그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새벽녘이었다. 박영우 씨 맞으시죠?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선주는 수화기를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옆에서 진수가 굳은 얼굴로 물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그날 오후 그들은 강가로 향했다. 눈은 이미 녹기 시작했지만 차가운 공기 속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다. 경찰관이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손녀 소윤의 그림과 반쪽짜리 사과가 들어 있었다. 이게 왜 여기? 이선주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다. 소윤은 할아버지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요? 소윤아, 할아버지는 여행 가셨어. 그녀는 애써 웃었지만 눈가엔 눈물이 고였다. 진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진수야,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라.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 가족은 언젠가 그 말을 기다릴 것이다. 그는 그 문장을 수십 번 되뇌었다. 가슴이 먹먹했고 숨이 막혔다. 아버지 왜 그때 그냥 말하지 않으셨어요? 진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떨어졌다. 며느리 이선주는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아버지가 쓰던 안경이 놓여 있었다. 아버님, 미안했어요. 그저 제 삶이 너무 버거워서 당신의 온기를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날 밤 소윤이 아버지의 무릎에 기대 잠이 들었다. 진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아버지 목까지 따뜻하게 살자.
창밖에서는 하얀 눈이 다시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은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집을 감싸고 있었다. 봄이 왔다. 눈이 녹고 집 앞 감나무에는 새순이 돋았다. 이선주는 텃밭 앞에 서서 조심스레 삽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아직 어색했지만 표정은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다. 엄마, 이건 뭐예요? 소윤이 작은 삽을 들고 다가왔다. 이건 할아버지가 좋아하던 감나무야. 새로 심는 거야. 할아버지 나무? 그래, 내가 좋아했던 사과 대신 이번엔 감나무로 해보자.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도 이 나무 보면 웃을 거예요. 그 말에 이선주의 눈가가 젖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흙을 덮었다. 그래, 분명 웃으실 거야.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후회가 아닌 따뜻함이었다. 진수는 마당 한켠에서 벽에 못을 박고 있었다. 그곳엔 아버지의 안경과 시계, 그리고 편지 일부가 액자에 담겨 있었다. 사랑은 늦지 않게 전해라. 그 문장은 이젠 가족의 약속이 되었다. 저녁 무렵 식탁 위에는 소윤이 직접 만든 작은 사과 한 접시가 올려졌다. 이건 할아버지 몫이에요. 아빠와 엄마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짧은 미소가 오갔다. 그날 밤 바람이 잔잔히 불었다. 창가에 걸린 하얀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그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소윤이 잠든 방 한켠에는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할아버지랑 사과 먹기 다시 만나면 꼭 같이 해요. 그 문장 아래 붉은 크레파스로 웃는 얼굴 두 개가 그려져 있었다. 이선주는 그 그림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아버님,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의 결심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이 그림 위에 떨어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따뜻했다. 아침이 밝았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속에서 감나무의 새잎이 햇살을 받으며 흔들렸다. 그 잎사귀 사이로 잠시나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고맙다, 우리 가족아. 그리고 그날 바람에 실려 감꽃 향기가 집안 가득 번졌다. 그 향기 속에는 여전히 가족을 품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다.